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면서도 딸의 특혜라든가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국민과 국회를 능멸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할 예정으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협상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새벽 일어난 가양동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의 피살 사건에 대해 경찰이 둘째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아니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되자 후보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여러 의혹들을 해명했습니다. 어찌나 조목조목 질의응답이 이어졌던지 어제 오후에 시작됐던 간담회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는 진풍경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학교 논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는데요. 해명을 요약하자면 불법은 없었다. 그러나 청년들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부끄럽다였습니다. 먼저 조태흠 기자입니다. 첫 질문은 딸의 단국대 인턴십과 의학 논문 제1저자 등록 관련이었습니다. 2009년에 딸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되면서 그게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1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는데 지급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답을 하기를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6학기 연속 장학금도 해당 교수를 따로 만나거나 청탁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다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논문이나 장학금 모두 당시엔 알지도 못했고 개입한 것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좀 우연? 이런 부분들이 우연과 행운이 이 후보자 따님에게만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합리적 의심을 우리는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면 검찰에서 저는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에 시작한 기자간담회는 오늘 새벽 2시 15분 끝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 말로 상실을 느낀 청년을 보며 부끄러움을 깊이 간직한다면서 공직자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게 의무라 생각하고 자리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두 축은 크게 딸 문제 그리고 자산 문제였습니다. 딸 문제에 대한 해명은 앞서 들으셨고 이 자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두 가지로 의혹이 나뉩니다. 대체적으로 자신은 잘 몰랐던 일이고 친척이 귀국해 봐야 알 수 있다 등등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한우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 자체를 잘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가족만 투자한 것도 몰랐고 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에 임명돼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처지여서 오촌 조카의 소개를 받고 10억여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밝힌 조 후보자. 그렇다면 펀드와 관련해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다,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에 제가 윤석열 총장께 방침을 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웅동학원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이 공사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학원 측은 변론 없이 패소한 것에 대해 학교 자산을 동생에게 넘기려는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는 그 채권이었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 서울에서 학문활동, 사회활동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 마을이긴 하지만 웅동학원 이사회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습니다. 웅동학원에 빚이 너무 많아 사회 환원 선언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수익용 부지 등을 개발한다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네, 장관 후보자에게 자질 논란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는 건 그동안은 사실상 국회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국회가 그 기회를 주지 않자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건데 당연히 야당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주 강력한 어조의 비판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부분은 송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시작 직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맞불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가족들을 증인에서 제외할 테니 일정을 연기하자 제안해뒀던 터라 반발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입니다.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기자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률들을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지켜보고서는 조국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송구하다, 과하다는 조 후보자 변명으로 일관됐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한 재반박도 내놓았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합니다. 지도교수의 추천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장학금이다. 한국당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오늘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해명을 재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의혹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검증하겠다며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평화당도 명분 없는 간담회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 청문회가 무산되고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이 열리고 일이 이런 순서로 진행된 걸 보면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의 임명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요청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이 절차 뒤에는 통상적으로 임명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합니다. 국회가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어젯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야 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끝내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시 열흘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간에도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출 기한을 며칠로 정할지에 대해선 오늘 오전 참모들 의견을 종합해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사흘에서 닷새 정도로 지정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2차 시한에도 국회가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하는 6일 저녁이나 늦어도 9일엔 임명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대해 잘 소명했다면서 조국 임명 찬성 여론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기자간담회 형식이 인사검증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부산에서 만취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에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구청역 근처에선 선로에서 일하던 40대 외주 업체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통도산 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경찰이 확인해봤더니 화재 사고 50분 전쯤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차량이었습니다. 36살 배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부산 광안 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사이 40여 킬로미터를 운전해 달아나다 차에 불이 나서 또 붙잡힌 겁니다. 경찰은 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9%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신영나들목 인근에선 차량 운반 트럭이 정차해 있던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2톤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차량 운반 트럭에 실려 있던 신차들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반 트럭 운전자가 빗길에서 정차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3시간쯤 전인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서울 금천구청역 인근 선로에서 일하던 40대 외주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당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8명이 광케이블 공사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 확인과 함께 작업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서울 가양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노모와 50대 장애인 아들. 경찰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둘째 아들을 지목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수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그제 새벽 일어난 80대 노모와 50대 지체장애인 아들의 피살 사건. 모자는 심한 외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둘째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은 큰아들과 어머니만 이 집에 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둘째 아들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았어요. 그날 내가 한 번 봤나 저녁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집 우체통에는 둘째 아들의 우편물이 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자가 숨진 뒤 둘째 아들의 행방은 묘연해진 상태. 일부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지내며 새 모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병원에 가. 유행원 가라고 보내는가 안 갈 거 아니야. 여기서 사자주세요. 여기서 사자주세요. 경찰은 주변 CCTV와 이웃 주민 탐문 등을 토대로 둘째 아들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쫓고 있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금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진 노모와 아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부검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 3월 SK와 현대가 재벌 3세들이 투약했던 변종 마약 액상대마를 이번에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소변 검사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영 기자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미국을 다녀오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항공 화물 가방 안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수십여 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공항은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알렸고 이 검찰은 이 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액상대마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5개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게 5개면 이내면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이상이면 이제 검찰로 바로 넘어가겠죠.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소변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밀반이 팔려던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지난 3월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이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로 환각성이 높은 변종 마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밀반이 경위를 조사한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 씨를 구속하지 않고 귀가시켰습니다. 이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제1제당에 입사했고 바이오 사업팀 부장을 거치는 등 현재 그룹 내에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변종 마약을 투약한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의 재판이 오늘 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끊이지 않는 재벌가들의 마약 투약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이 8년 만에 파업 없이 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찬반 투표 결과 56.4%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합의안은 임금 4만 원 인상, 성과급 150%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7일 막판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동남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들의 공동 브랜드를 홍보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태국 현지에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동남아 한류의 중심지 태국의 한 쇼핑몰.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가 홈쇼핑 1일 쇼호스트로 등장했습니다. 장거리 이동할 때 착용해보니 피로 회복 효과가 컸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한 아이 마스크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시간 비행해서 방콕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아이 마스크를 썼거든요. 문 대통령에게 선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을 도입한 손톱깎이도 소개됐습니다. 이들 제품들에 달린 상호는 브랜드 K, 정부가 인정한 국가대표 중소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품질이 뛰어나도 인지도가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로 바꿔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브랜드 K를 선정해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동남아 관광 허브인 태국과 한국의 한류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한류 경제 공동체로 가는 첫 단추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미얀마로 이동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KBS 뉴스 홍성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달 안에 고위급 협상을 갖고 무역 합의를 시도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순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정 조율 자체가 안 된다는 보도도 있고 또 중국 쪽에서는 WTO 제소 방침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 양대 경제 강국이 불신 때문에 다시 만나는 기본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양국이 9월 고위급 협상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가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But we are speaking to China, but I can't tell you whether or not it'll be President Xi.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두 나라가 대화를 했지만 협상 범위를 정하자는 미국 요구와 새로운 관세를 연기해달라는 중국 요청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원하지 않고 트위터 깜짝 발표 등을 통해 방침을 바꾸는 트럼프 성향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중국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지난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이 의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또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투미 상원 의원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중국 움직임을 바꾼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인이 관세 폭탄으로 올해 가구당 평균 55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홍콩에선 어제 중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한 동맹 휴업과 전문직들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힘을 보탠 건데요. 이 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90일이 다 돼가고 있고 중국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시위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 상황을 강민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교 광장에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개학과 함께 동맹 휴업에 들어간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동참했습니다. 知道發生咩事，究竟佢要正面咁回應，唔再閃閃縮縮咁樣逃避我哋呢個問題咯。因為呢個係影響到我哋。 오는 13일까지 송환법 철폐와 행정장관 직선제 등 5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기한 휴업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문가 집단도 총파업과 지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와 항공업 종사자들 그리고 건축업과 금융업 종사자들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明顯得滯，你好多唔同專業嘅人、唔同範疇嘅人，佢哋都會覺得你嘅大話已經係修飾唔到。 학생들이 주도했던 4년 전 우산혁명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송환법이 통과되면 누구라도 중국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사 신중한 종교계가 시위에 동참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呢個基督徒嘅一個集會啊嘛，係啦，佢想拯救林鄭嘅靈魂咯。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시내 호텔 가격이 폭락하고 은행의 외환 자산 보유가 줄어드는 등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4년 전 우산혁명은 이런 이유로 약화됐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설수록 시위 열기가 더 불붙는 것도 특징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인내의 한계가 있다며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홍콩 중문대엔 천안문 당시 등장했던 민주 여신상을 연상케 하는 동상이 설치됐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카리브해의 바하마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올라오면서 이제 미국 본토가 비상입니다. 도리안은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세력은 다소 약화됐지만 미 동남쪽으로 오고 있다는 예상 경로가 나오면서 미 플로리다주 등지에선 100만 명 이상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괴물급 허리케인 도리안은 현재 미 동남쪽으로 북상 중입니다. 도리안은 현지 시간 오전 9시 기준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서 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미 남동부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팜비치 등 국제공항은 운영을 중단했고 플로리다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일부 지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And it's important that residents heed those calls. Get out now while you have time, while there's fuel available, and you'll be safe on the roads. 남은 주민들은 나무판으로 창문과 출입문을 막고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등 대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We're just trying to keep the water from getting in our houses a little bit, best we can. 앞서 시속 295km에 달하는 최고 풍속의 위력으로 인구 40만의 바하마 섬에 상륙한 도리안은 재앙 수준의 피해를 냈습니다. 강풍에 부서진 가옥은 물에 잠겼고 정전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허리케인 피해로 7살 아동이 숨지고 여동생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992년 이후 5등급 허리케인이 바하마에 상륙한 건 처음입니다. 현재 도리안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도리안의 예상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난 비상 상황에도 주말 골프로 구설수에 올랐던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됐던 폴란드 방문을 취소하고 재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에 대해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늦은 저녁에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으로는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호남 지역,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50에서 150mm, 영남 지역으로는 30에서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태풍 링링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토요일 새벽에는 목포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 27도 예상되고 대전과 광주, 대구와 포항 모두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일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원인 모를 가스가 누출돼 학생 7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대구 경상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70여 명이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실로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가스 새가지고 학생들 막 쓰러져서 실려갔다 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피해 학생 대부분은 강당 2층에 있던 2학년 학생들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강당에는 전교생 800명 가까이가 참석한 가운데 교장 취임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환경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은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유해가스를 검출하지 못해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변 3공단이나 학교 과학실에서의 유해가스 유입의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유력한 원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또 이제 에어컨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하도록.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2년 전부터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북구청은 지난해 23차례 악취 포집 검사를 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키는 한편 학교와 협의해 과학실 이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혹시라도 학부모들이 불안해할까 봐 과학실 전체를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도록 학교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악취에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돌발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2차 공판이 열렸는데 갑자기 현장 검증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계획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바로 그걸 현장에서 보여주겠다는 주장을 또 한 겁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첫 정식 재판 뒤 2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 이번에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공판에서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계획적 살인 증거로 제시된 졸피뎀 성분이 전 남편이 아닌 자신의 혈흔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싶어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실을 저희 증거를 갖고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정황 설명을 하지 않던 고유정은 돌연 현장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해 우발 행위였음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고유정 측에서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실을 호도한다며 다음 공판에 감정관들을 증인으로 불러 입증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현장 검증 요구도 사후 주장을 맞춰보겠다는 것으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도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수사 결과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호도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3차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안타까운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박해 있던 상업용 다이버 선박에 불이 나서 탑승자 39명 가운데 3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선박에 불이 난 시점이 새벽이었고 또 대부분이 잠을 자고 있었던 터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섬 연안에 정박해 있던 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서보지만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Fire department crews were fighting the fire when the vessel sank 20 yards offshore in 64 feet of water. 노동절 휴일인 현지 시간 2일 새벽 3시쯤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서쪽 해상에 있는 산타크루즈 섬 연안에 정박해 있던 상업용 다이버 선박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4명이 숨지거나 실종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모두 39명이 타고 있던 배에 불이 나자 갑판에 있던 선장과 성조원 등 5명은 구조됐지만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탑승객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It's very surreal at the moment. When I came over here, I tried to get a hold of them and their number had been disconnected, the Coast Guard, or had been changed. 이 배는 산타바바라에서 산타크루즈 섬까지 운항하며 주로 스쿠버 다이버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사고보트의 선장은 현재 생존한 상태로 구조를 돕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헬기와 쾌속정 등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인도의 달 착륙선 비크람이 탐사선 본체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트위터를 통해 어제 오후 1시 15분에 비크람이 본체인 찬드라얀 2호에서 분리됐고 모든 시스템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크람의 임무는 달의 남극 부근에 착륙해서 탐사선 프라그얀을 내보내는 건데요. 프라그얀은 물의 흔적을 추적하고 자원 탐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성공할 경우 인도는 미국, 구소련, 중국에 이어서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태우고 있는 산불이 9월 들어서도 여전한 기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어제 낸 보고서에서 9월 1일 하루 동안만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980건의 산불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보다 100건 많은 규모인데요. 올 들어 아마존에서 일어난 산불은 4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7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여서 산불이 더 크게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경고했습니다. 영국 총리 관저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여자친구인 캐리 시먼즈가 입양한 강아지 딜린이 그 주인공인데요. 딜린은 생후 15주 된 잭 러셀 테리어 종으로 턱 기형으로 버려졌다가 자선단체 도움으로 병을 고친 뒤에 총리 관저까지 오게 됐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딜린이 총리 관저 터줏대감인 고양인 레디와 어떻게 어울려 지낼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오늘은 제56회 방송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호출 부호를 받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축하 행사 대신에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2천억 원의 영업 손실과 올 7월까지 1,300억 원의 광고 매출 감소, 유료 종합 편성 채널과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들, 글로벌 OTT와의 경쟁, 현재 지상파 방송들이 직면한 위기 상황입니다. 방송의 날을 맞아 마련된 토론회 역시 이런 위기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산업성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성에서 매체 균형 발전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중고, 삼중고 지상파 방송이나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매체들이 다양해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강력한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더욱더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 중간 광고 제한 등 지상파 방송의 유독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비대칭적 광고 규제, 종편 채널 특혜 등 규제 정책 변수가 시장 요인에 의한 지상파 방송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푹과 옥수수의 결합처럼 지상파 방송 스스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개방적 제휴와 현재까지 안 해왔던 것들로부터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적인 콘텐츠와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 모형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온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실험하는 공간들을 만들어보자. 참석자들은 변화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방송법과 편성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곳곳에서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는 산란기를 맞은 벌의 공격성이 매우 강해서 노약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홍 기자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경북 영주에서 벌초를 하던 4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의식을 잃은 겁니다. 벌이 5단으로 들어가 수차례 쏘였고 알레르기 반응까지 더해져 이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도착했을 적에 환자는 벌에 쏘인 상태도 쇼크 상태로 있었고 저희가 의식, 호흡, 맥박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 없었습니다. 이 같은 벌 쏘임 사고는 지난 주말 사이 경북에서만 100여 건, 전국으로는 수백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산소는 1년 동안 방치돼 있다 벌초를 많이 하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경우 사전에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석 전후는 벌의 산란기이기 때문에 벌 개체 수가 많고 공격성도 매우 강해집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자 등은 벌에 쏘이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은 심하게는 이제 숨이 차고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쓰러지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에 쏘여 어지럽거나 얼굴이 부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고 실수로 벌집을 건드리면 신속하게 20m 이상 현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반려인구가 급증했지만 여행지까지 이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휴가철에 별도로 돈을 내고 애견 카페 등에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려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숙소도 많지 않고 함께할 프로그램도 드물기 때문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카누에 반려견들도 한 자리씩을 차지했습니다. 저마다 몸에 꼭 맞는 구명조끼도 갖춰 입었습니다. 낯선 환경의 긴장도 잠시. 금세 보호자와 교감하며 물놀이를 즐깁니다.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어서 강아지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휴가에 직장인 40여 명이 반려견들과 같이 참가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자리에 앉아 안전띠를 메고 갑갑한 도시에서 벗어나 산책로를 활보합니다. 출발!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놉니다. 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반려견 협회와 손잡고 이런 휴가 지원 사업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런 휴가 문화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 그러면 국내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도 할 것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휴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이 한창입니다. 기존의 전철과 달리 지하 깊은 곳에 길을 뚫는 이른바 대심도 터널을 공사 중인데요. 소음이나 진동은 어떤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김수영 기자가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경기 고양과 부천을 잇는 대곡 소사선 예정지. 엘리베이터로 지하 53m까지 쭉 내려가야 비로소 공사 현장에 다다릅니다. 20m가량인 기존 지하철 깊이보다 2배 이상 깊습니다. 한강 밑을 통과하느라 수압이 높고 모래가 많아 지반을 조금씩 깎아내는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지름 8m, 길이 100m 초대형 굴착기가 자동으로 안반을 뚫어갑니다. 대심도로 내려가서 안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시공 중에 훨씬 더 유리하게 안정성을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점. 도심의 또 다른 공사장은 지상 장애물이 많은 걸 감안해 발파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제 발밑 지하 40m에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과연 소음과 진동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상에서는 계측을, 지하에서는 발파를 해보겠습니다. 진동은 초당 0.1cm 이내로 기준치 절반 이하, 소음도 생활소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지질에 맞게끔 거기에 궁합에 맞게끔 적절한 보강 대책을 하면서 보강대법하고 발파공법을 하면은 충분하게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어요. 시속 100km로 질주하는 GTX 노선은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대심도 공사가 필수입니다. 조그만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데 하루에 150회가 왕복을 하면서 집안을 그렇게 흔들어대는데 괜찮겠습니까? 국토부가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심지어 이혼하라는 판결이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초 결혼한 A씨. 1년도 안 돼 불행이 잇따랐습니다.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아내가 돌연 아기와 함께 잠적한 겁니다. 아내를 찾던 A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이혼 소송이 제기돼 이미 둘이 이혼하려는 판결까지 나와 있던 겁니다.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루어진지도 잘 모르겠고 뒤늦게 확인해보니 재판 중 받았어야 할 소장 등 관련 서류들이 모두 거주지가 아닌 자신도 모르는 곳에 배달됐습니다. 더구나 수령자는 이름도 없이 조카라고만 돼 있는데 A씨의 조카는 이제 불과 5살입니다. 심지어 A씨 조카의 주소는 경기도인데 서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북 상주로 배달됐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받아 A씨가 송달받은 것처럼 꾸민 겁니다. 서류가 배달됐다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거주자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지인, A씨와는 친척도 아니고 아내와 함께 한 번 만난 게 전부입니다. 우체국 아저씨께서 본인 아니면은 이건 수령 불가하다고 하시면서 다 가져가셨었거든요. 저는 빼주시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쪽이랑 엮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지만 법원은 이 거주자가 A씨의 부탁을 받아 대신 서류를 받아줬다는 아내의 주장이 제출됐습니다. 집배원이 수령자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중요한 법원 서류를 전달한 셈인데 우정사업본부는 기한이 지나 자료가 없어 규명이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현행법상 소송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가 소송을 포기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판례상 재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재심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항소를 제기해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심의 기회를 도둑 맞았다. 한쪽이 모르는 채 부부가 남남이 돼버린 황당한 일을 겪은 A씨는 이제 항소심에서 친권과 영유권을 다퉈야 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올해 멜론 농가는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날씨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데 보상받을 길은 없다고 합니다. 조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멜론 잎이 낙엽처럼 비틀어졌습니다. 멜론 특유의 그물 무늬는 온데간데 없고 크기도 턱없이 작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에 걸린 겁니다. 뜨겁고 비가 오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진천에서만 절반 가까운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인근 음성 지역에서도 황화 현상이 보고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황화 현상이 일어난 멜론은 같은 시기에 심은 다른 멜론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말라붙은 멜론은 이 농장 전체 수확량의 90%에 달합니다. 보험사 측은 황화 현상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이유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황화 현상이 황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이러스와 병충해는 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민들은 폭염과 폭우 탓에 황화 현상이 확산했다며 보험사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교원에서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전문적으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도 그냥 이파리 따가서 이게 뭐 바이러스다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 풍성해야 할 추석 명절에 멜론 농가의 시름은 오히려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임금님표 2000쌀이라는 상표는 조선시대 이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임금에게 진상미로 올려질 정도로 품질이 좋았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 사실이 무색하게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벼가 일본산 품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를 대체할 국산 품종의 벼가 어제 처음으로 수확됐습니다. 황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부가 다 자란 벼를 수확하기 위해 컴바인을 몰고 논 위를 분주히 오고 갑니다. 포대 안으로 쏟아지는 나락들을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은 예년보다 더 흐뭇합니다. 올해는 일본 품종인 고시 히카리 대신 국산 품종인 헤드를 심어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품종을 심었는데 지금 이제 국산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심게 돼서 수확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이 농부가 올해 심은 헤들은 국립종자원이 지난해 출원한 국산 조생종벼로 병충해에 강해 농사짓기가 편하고 단맛도 좋은 게 특징입니다. 이 품종은 내병성도 아주 강하고 밥맛도 아주 좋아서 농업인들이 재배하기도 좋으면서 소비자들도 좋아하실 밥맛 좋은 이천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쌀 시장에서 임금님표라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이천쌀은 모두 히토메보레와 고시 히카리, 아키바레 같은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국산 품종인 헤드를 심어 550톤을 생산한 겁니다. 이천쌀의 벼 품종의 국산화를 꼭 이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번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는 중만생종은 알찬미를 보급하기로 해 2022년까지 이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경찰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운전대를 잡았을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엔 서부 간선도로가 가장 큰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안 쪽으로 고척교 이전부터 신정교 사이 밀리며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철산교 이후까지 긴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성산로 도심안 쪽 연희동 교차로에서 연세대 정문 지날 때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마포로 공도거거리 부근 출근 차량 모이고 있습니다. 증산로 월드컵 터널 방면으로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는 모습이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 구리에서 강일나들목 이후까지 어제와 비슷한 모습으로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집회 및 2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을 예정이며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옥수역 부근 교량 보수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식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리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시한을 정해 조 후보자 청문 보고서의 송부를 오늘 국회에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시한 내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은 학교 담당 교사가 만든 것으로 관여한 적도 교수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학원 장학금을 받는데도 청탁하거나 관여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서는 자신이나 부인 모두 문외한이며 구성이나 운영을 알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며 큰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젊은 세대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이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법무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야3당은 이번 간담회를 대국민 사기극, 불법 셀프 청문회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법적 대응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소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나 임명권자의 생각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개최 사실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열린 간담회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정치권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시종일관 대립했습니다. 하나의 쟁점이 풀리자 또 다른 쟁점을 둘러싸고 맞섰고 예정됐던 청문회 대신 무제한 기자 간담회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유권자들에게는 면목이 설 수 없는 일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의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여수뿐만 아니라 진주와 하동, 사천에도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남해안과 제주 곳곳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으로도 점차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으로는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호남 지역,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영남 지역으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